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저자를 모셨습니다. 저희 조갑제닷컴에서 지난 7월 낸 책이 있습니다. 서름 많은 평화시대 군인, 이 시대 군인 가슴속 이야기라는 제목의 책이고, 이 필자는 송영필 예비역 장군이신데, 송영필 장군에 대해서는 책에 적힌 이력을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은 1959년 경기 포천에서 출생하시고 1982년 육군사관학교 제38기로 졸업한 이후에 수색대대, 특공연대, 특전사 등 주로 특수전 부대에서 22년간 근무하시고 육군대학에서 교관, 교수부장을 그리고 총장을 역임을 하셨고, 전투지휘훈련단장 등 주로 군사학을 교육하는 학교기관에서 10년간 근무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2007년 아프간 탈레반의 한국인 목사 등 인질 피랍 사건 때 구출작전 준비단장으로 파병되었던 분입니다. 전역 후에도 대덕대학교 교수로 10년간 재직하면서 군사학부장, 교무처장, 부총장 등을 역임하셨으니까 군복을 입고 계셨던 시간이 36년, 그리고 그 후에 10년도 군사학과 관련된 부분에서 종사하셨으니까 합쳐서 46년, 근 반세기 동안 군대에 몸담으시고 군대가 뭐냐 하는 것을 이렇게 추구하셨던 분이 낸 책입니다. 우리 송영필 장군님에게 경의를 표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이 책의 첫 번째 독자로서 정말 유익하고 또 재미있는 책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와주셔서. 예, 제가 더 감사합니다. 우선 이 책이 나온 이후에 뭐 읽은 사람들로부터 어떤 반응이라든지 이런 게 있었습니까? 제가 이제 아무래도 특수부대 이런 데 근무하고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제 그런 부대 근무했던 후배들한테서 읽어보고 많은 뭐 얘기를 해주는데, 속속히 그런 생활을 했던 사람만 느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가감없이 이렇게 솔직 담백하게 써줘서 고맙다. 그런 얘기가 있었고, 또 제가 학기 기간에 있었기 때문에 또 학기 기간에 있던 후배들이 보고는 책에 다 표현하지 못하는 그런 군사적인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제가 느낀 거를 기술해 줬더니 보면서 다시 한번 이제 뭐 깨우칠 수 있었다든가요. 뭐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우리 책 내는 사람들의 그 보람은 이 책이 발이 있다고 그래요. 잘 쓴 책은 책이 발이 달려가지고 여러 군데 찾아다닌답니다. 그래서 그 책을 읽고 뭐 생각이 바뀌었다든지 책을 읽고 어떤 제도를 개선을 했다든지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참 기분이 좋거든요. 그리고 이 책 제목은 서름 많은 평화시대 군인, 이 시대 군인 가슴속 이야기는 우리가 정한 게 아니고 요거는 그대로 이 송영필 장군께서 정한 제목입니다. 여기에 이 책의 취지가 다 적혀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런 제목의 책을 쓰시려고 했어요? 처음엔 그런 서로 뭐 이렇게 하니까 조금 망설였습니다. 뭐 이렇게 부정적인 이미지도 있을 수 있고 그랬는데, 우리가 이제 서름이라는 것은 내가 그렇게 노력한 만큼, 내가 기대한 만큼 쉽게 해서 주변에서 알아주지 못할 때 오는 그 원망이라든가 뭐 슬픔, 아쉬움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군 생활하면서 제가 처음에 초심을 갖고 군에 왔을 때 느낌이 그대로 전역할 때도 유지가 되고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한 점이 있고, 또 그리고 제 나름대로 우리 대표님들 말씀하시지만 우리 군인이라는 게 또 우리 근대사에 큰 역할을 했는데, 뭐 건국할 때뿐만 아니라 6.25 전쟁을 통해서 나라를 지키고 또 군대와에도 엄청 노력을 많이 했는데, 지금 현재 와서는 군 간부로 장교뿐만 아니라 부사관도 지원하지 않는 그런 실정이고, 군에 아주 참 뭐라 그럴까 이렇게 그런 어려운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서름도 있고, 그래서 그리고 또 저 개인적으로 우리 군이 전쟁을 안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문약해진다 할까, 좀 이렇게 행정적인 군대로 가는 거에 대한 어떤 나름대로 아쉬움 같은 거, 그런 것들을 그대로 적어서 후배들이 다시 한번 볼 수 있도록 그런 마음 제목을 정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중에 나왔으니까 그걸 우선 여쭤보고 싶은데, 최근 보도에 따르면은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장교가 되겠다는 사람이 뭐 3분의 1밖에 안 된다는 졸업 정원에 70%가 안 된다고 그럽니다. 뭐 67% 뭐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니, 그럴 수가 있습니까? 사관학교를 졸업하면 자동적으로 장교 되는 건 아닙니까? 근데 이제
세상이 우리가 이제 통상 그 세속에서 부라든가 예. 명예라든가 권력 뭐 이런 걸 추구하고 사람이 자기 욕심으로 살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이제 군이라는 집단은 뭐 원래부터 돈하고는 좀 거리가 있었고, 그리고 권력이라는 면도 과거 1987년 군사정권 전이야 일부 권력을 많이 행사도 했지만 그 후에는 뭐 권력도 이미 멀어졌습니다. 예. 그러면 순수한 마음으로 명예라거든요. 근데 그 예. 명예라는 것이야 우리 사전에 보면 타인으로부터 존경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예. 국민으로부터 존경인데 그런 마음 하나 갖고 이렇게 군 생활을 쭉 해오고 그랬는데 지금에 와서는 뭐 그렇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후배들이 군을 선택하는 이유들이 뭐 메리트랄까? 어떤 자기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곳이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해서 군 생활 자체가 이렇게 안정적이고 그러지 못합니다. 아시다시피.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사를 많이 다녀야 되죠. 일단 이사도 많이 다니고 자식 교육도 어렵고 또 이사 다닌다는 게 단순하게 이사만 아니라 거기서 오는 스트레스가 많지 않습니까? 사람을 다시 상대해야 되는 뭐 여러 가지 있다 보니까 후배들이 지원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참 마음 아픕니다. 아니 그러면은 예. 육군 생활학교 4년 다니면은 장교로 복무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거 아닙니까? 기본으로 5년, 원래는 10년이었는데 예. 그게 이제 요즘은 5년입니다. 5년은 근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임관을 안 하겠다는 거는 그 뒤에 어떻게 되는 아, 거죠? 퇴결하는 거죠. 학교- 퇴결을 해서 퇴결하면은 학교를 그만두는 겁니까? 네, 그만두는 겁니다. 퇴계한 인원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퇴결하고 다시 시험을 봐서 뭐 편입하게 되는지 그걸 잘 모르겠는데 다 진로를 바꾸는 거죠. 아, 그럼 졸업 안 하고 다른 대학 예, 예, 들어간다는 그렇죠. 거예요. 직업 자체를 바꾸는 거죠. 그럼 뭐 4년 동안 그렇게 고생하고 나서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조기에 결정하겠죠. 1학년, 2학년 4년 때. 되기 전에. 예. 그리고 예, 그걸 또 그게 결정하자. 문제가 아니라 퇴계하는 생도들도 문제가 아니라 수직 입학할 때부터 안 오려고 그러죠. 요즘은요. 그렇게 되면 예, 예. 그렇게 되죠. 예, 지원율이 무척 근데 떨어지죠. 그 언론 보도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병장 월급 200만 원을 공약을 했단 말입니다. 예. 이게 또 실천이 되어가지고 지금 초급 장교, 초급 하사관과 이 병장 월급이 비슷해져 버렸다. 네. 여기에 대한 불만이 있는 모이죠. 거기에 대한 불만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왜냐면 당장 뭐 돈이라는 건 자기 생활을 윤택해 주는 것이니까 그리고 남과 비교할 수 있는 요소 그러지만은 사실은 좀 깊게 들어가면은 육사든 뭐 해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 삼사관학교 다 마찬가지지만 장교가 되는 인원들이 돈 때문에 군인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건 아닌데 이제 사회적인 대우라든가 자기가 원했던 그런 가치관을 뭐 실현하고 뭐 그런 데 대한 그 괴리 같은 거 뭐 그런 게 더 크다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거를 입학률이 저조하고 군생활에 회의를 이렇게 그만두고 그러고 돈으로만 보는데 그건 아닙니다. 예. 예, 근본적으로는 명예심이 그런 겁니다. 군을 선택한 사람이 무슨 자기 그렇죠. 생명을 바치는데 그렇죠. 돈을 갖고 하겠습니까? 그건 좋은 아닙니다. 말씀이에요. 예, 근데 이제 그런 시각으로 자꾸만 그걸 해결하려고 그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 국회나 이런 데서 청문회 할 때 장군들을 데려다 모욕하고 정말 그 얼마나 그 사람들이 마음 아프겠습니까? 특히 최근에 그 계엄 사태 이후에 그런 일이 많았죠. 참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지만은 그때 참석했던 사령관들이 참 후배들 안타깝더라고요. 왜냐면 어느 누구도 야당, 그 당시 야당은 야당대로 비난하고 여당은 또 여당대로 비난하고 그 사람이 갈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실은 그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나라가 안정됐고 이게 잘 마무리된 건데 그 어느 누구도 그 정도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 그렇게 그 대통령이 명령한 것을 안 따를 수도 없고. 그렇죠. 그리고 또 적극적으로 따르려니까 또 이것도 문제가 있고. 그 사실 어정쩡했기 때문에 부하들이 안 따른 거거든요. 그걸 어떤 사람들은 뭐 사령관들은 뭐 좀 이렇게 그렇지만 부하들이 뭐 나라를 살렸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군에서 주의관이 명령을 했는데 그걸 안 따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강력하게 명령을 안 하고 그렇죠. 사실 어정쩡하게 행동하는데 저는 뭐 그 사람들이 최선을 다했다 생각합니다. 어정쩡한 거는 현명했다고는 표현도 가능해요. 예, 현명한 겁니다. 예. 근데 이제 그거를 이쪽에서도 비난하고 저쪽에서 비난하고 그러면서 사실 좀 저는 예비적으로 마음 아픈 게 평상시에 그렇게 모욕하고 군에서 그 국회나 이런 정치인들 모욕하고 언론에서도 마찬가지 그 군의 사고만 있으면 뭐 이렇게 그렇게 그냥 막 흔들고 그러면서 또 그런 자리 가서는 아주 정의롭게 행동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고귀하게 행동하기를.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이 책으로 다시 돌아오면은 서른만은 평화시대 군인인데 이 중요한 화두를 하나 던지셨는데 우리가 군인 하면은 당연히 총 들고 전투에 투입해야 그게 군인답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 우리나라 지금 월남전 끝나고 나서 월남전 참전 경력을 가진 분이
사라졌으니까 전쟁한 경험을 가진 군인은 없다 이겁니다.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평화시대 군인인데 예. 평화시대 군인의 서름도 있겠지만 보람도 있을 것 아닙니까? 일단은 군인은 강군을 육성해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국가 안보를 튼튼히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게 실패해서 전쟁이 일어난다면 뭐 전쟁 승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래도 어찌됐든 이런 군인이 국방을 지켜주고 또 한미동맹이라는 뭐 미군의 도움을 받았지만은 그걸 통해서 국가 안보면은 튼튼히 지켰기 때문에 국가 발전도 했고 우리가 선진국까지 갔고 또 이렇게 민주화도 했고 산업화도 했고 지금 뭐 선진국 문턱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면에서 군이 보람은 있는데 그 보람에 대한 게 또 저 같은 경우는 또 아쉬움도 있는 것이 예를 들자면은 범죄자를 잡고 하는 것이 경찰이나 검찰의 임무인데 예방하는 것도 임무인데 예방만 해서는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범죄를 잡아야지 알아주는데 군인이 전쟁을 안 하다 보니까 이건 뭐 좀 뭐라 그럴까 뭐 이렇게 무의미하게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겠죠. 뭐 그런 데서 아쉬움이죠. 이제 이 평가인데 사실은 전쟁해가지고 이기는 군대보다는 전쟁을 막고 전쟁하지 않고 평화를 지키고 그 평화 속에서 나라가 발전하도록 한 군인이 사실은 더 유능한 군인 아닙니까? 그건 뭐 100번 지당하신 예. 말씀이죠. 그에 뭐, 대한 평가가 예. 평가가 이제 잘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네, 그렇죠. 그렇지만은 사실은 그게 더 최선이고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병법서도 보면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최선이라고 그랬으니까요. 자, 싸우지 않고 이기려면은 이제 평화시대 군인으로서 전쟁을 막기 위한 거의 전쟁 수준의 훈련과 교육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적보다 강한 전투력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뭐 전투력이라는 무기 장비도 좋아야 되죠. 또 인력이라는 게 있으니까요. 거기에 이제 훈련을 통한 뭐 수준 높은 그 인력을 갖고 있고 전투력을 갖고 있고 또 무기 장비가 좋으면 최고죠. 근데 결국은 모든 전쟁사를 보면은 무기 장비가 이기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예, 인력이 이 의지 또 더군다나 국민이 단결된 의지가 있어야 되고 이게 또 그만큼 머리 좋은 그 지휘관들 그 훈련된 지휘관들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이긴 것이지. 예를 들자면은 뭐 6.25 전쟁도 마찬가지지만 베트남, 이라크에서 뭐 그 사람들이 무기가 좋아서 나라를 지킨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 결국 인력으로 지킨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가 지금 인구가 잠깐 줄다 보니까 병력수는 줄고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그걸 마치 이 과학화된 첨단 무기로 보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예, 그건 아니, 특히 그런 주장이 요새 유행하는데 예. 과학군대를 해가지고 뭐 15만 명으로도 뭐 가능하다든지 이런 거의 헛소리에 가까운 이야기를 그렇습니다. 책임 있는 사람들이 막 하고 있는데 이 전투라는 게 결국 최종적으로는 보병이 결정을 해야 되는데 보병은 숫자가 많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결국은 지상 국방력이라는 것은 전투원 수입니다. 전투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라크나 뭐 아프간도 마찬가지고 베트남 전쟁도 마찬가지지만 다 인구가 많고 지상군이 있어서 나라를 지킨 것이지 무기장비 갖고 지킨 게 아닙니다. 그렇죠. 더군다나 우리나라처럼 주변에 강국들이 있고 우리나라보다 다 경제력이 다 크지 않습니까? 사실은 중국이나 일본이나 미국이나 러시아나 경제력이 다 큰 나라들인데 그런 나라를 갖고 우리가 무기장비를 막겠다? 그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다행히 국민 개병제를 실시를 하면서 국민성도 많이 바뀌고 군대를 통해서 훈련된 조직에 순응하는 적응하는 사람들을 많이 양성하고 이게 결국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 되었다는 것은 이것은 거의 뭐 확립된 학설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새 우리가 민주화 시대를 겪으면서 그동안에 신성시대에 왔던 군대가 정치인들의 어떤 논쟁, 비판의 표적이 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국군에 대한 신뢰는 저는 아직도 강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다 거의 다 군대 갔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언론과 정치의 군에 대한 생각, 태도 이게 지급 군인들을 상당히 저는 곤란한 처지로 지금 몰아가고 있는데 이게 세월이 근 한 30년 동안 흘렀다고. 이 책을 쓰신 것도 아마
거기에 대한 답장 비슷하게 보이던데요. 맞습니다. 참 아쉬운 부분이고 그런데요. 그 일단은 군인은 그 대신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분들은 보면 이제 이번 10월 3 개병원 파트도 보고 그 전에 뭐 많은 군에 일어난 일들이 있을 때 뭐 정의롭게 행동하지 못한다, 용감하게 행동하지 못한다, 뭐 이런 데는 비판도 많습니다. 근데 군인은 기본적으로 신분에 대한 그 취약성이 있습니다. 군인은 조금만 흠이 있어도 군에서 전역을 해야 되고, 그렇죠. 예, 전역을 하게 되면은 뭐 사실 생계가 막막할 그렇죠.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군인이라는 직업 자체가 뭐 태생부터 뭐 부자들이 군에 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일반 평범한 사람도 오고 그러다 보니까 또 군에서 이렇게 돈이 있는 것도 아니다 보니까 전역하게 되면 생활 자체가 아주 어려워지기 때문에 늘 자기 신분에 대한 그런 보장되지 못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 판검사들하고는 다르죠. 그 사람들이 뭐 그만둬도 변호사 하면 되고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뭐 그런 측면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원하는 만큼 정의롭고 뭐 이렇게 겉으로 표현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어떤 비난도 하고 그러는데 그 부분은 참 저 스스로도 마음 아픈 겁니다. 왜 군인이라는 게 목숨을 내놓고 자기 직업을 수행하기 때문에 목숨에 대한 생명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면 사실은 정의로워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지 못한 면이 현실적으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비난도 있고 그리고 참 우리 평시 군대를 이끌면서 과연 이런 군대를 그 사무엘 헌팅턴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국민이 군대를 불신하게 되면은 그 미움받는 불신받는 군대를 갈 수밖에 없다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가 지금 그런 현실입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점점 군의 사고도 생각지도 못한 사고 같은 것도 발생되고 그런 현실입니다. 예. 저는 우리 국군을 이런 식으로 이제 역사적으로 정의를 하거든요. 예. 건국의 초석이었다. 예. 호국의 간성, 예. 그다음에 근대화의 기관차, 예. 민주화의 울타리 역할을 하고 네. 이제 자유통일을 뒷받침하는 무력으로서 네. 과제를 남겨두고 있다. 네. 건국의 초석, 호국의 간성, 근대화의 기관차, 민주화의 울타리 역할을 해가지고 나라를 선진국으로 만든 군대는 20세기 역사에서 저는 한국군과 이스라엘 군대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거기 이제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그래서 제가 아마 책을 조갑제 닦으면서 출판하게 된 계기도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 제가 이제 사관학교를 다닐 때 입학을 78년도에 했습니다. 예. 그 사관학교 다닌 도중에 그 11.26 박정희 대통령께서 서거하셨고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 이어진 12.12도 있었고 또 5.17 뭐 또 광주사태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정치적인 일들이 있으면서 그 후부터 그리고 또 나서 또 나중에 역사 바로 세우기 이런 걸 통해서 군인이 박정희 대통령이 구테타 뭐 전두환 그 전 대통령 12.12다 이런 것을 역사적으로 단죄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또 사관학교라는 게 철저하게 또 민주교육을 받기 때문에 군이 정치에 개입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아주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저 스스로도가 그렇죠. 그 절대 그 선배들을 미워했습니다. 저도요. 예. 그 군생활을 미워하다가 나중에 나이가 들면서 아, 군이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그 당시 예. 지금도 이렇게 보면은 정치인들 서로 싸우고 거짓말하고 뭐 거짓말이 죄도 안 되는 나라를 만들고 이렇게 가는데 그 당시 군인들이 그 피 끓는 청년단원의 그 어떤 그 애국심이라든가 그런 거 갖고 불법적인 요소가 있다 할지라도 부국강병으로 해서 막 그렇게 했었구나 하고 이해가 되더라고요. 5.16 말씀입니다. 그죠? 5.16도 그렇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생각으로 보면서 많이 그걸 이해하게 됐고 또 그러면서 또 군의 그 근대화의 교육뿐만 아니라 군사 정권이라는 것이 또 우리나라 역사 발전에 기여한 측면도 없지 않아 많이 있구나 하는 것을 보면서 지금 말씀하신 그 우리 그 건국의 초석, 그 다음에 호국의 간성, 그 다음에 근대화의 기관차, 민주화의 울타리, 그리고 앞으로 미래의 통일의 주역이 되고 인류 선진 국가로 나가는데 해야 되는 것이 군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고 또 맞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실제도 그래도 제가 군 생활을 하면서 느낀 것은 거기 들어오는 간부들 장교들 이렇게 보면은 정신이 깨끗하고 애국심이 있고 그리고 어느 집단보다도 그 순수하고 그런 뭐 집단으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미래 우리 군이 꼭 그렇게 해야 될 거 해야만 되고 또 그래야지만 우리 미래도 밝고 우리나라도 뭐 충분히. 자, 문제는 사관학교 교육 때 제가 말하는 이런 식으로 교육할 수는 없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5.16을 정당화한다. 정당화하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 또 그 사관학교에 계신 교수분들은 다 서양 교육을 받으신 분이고 철저하게 이제 그런 교육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런 말은 전혀 안 하시고 오히려 비난하시죠. 그런데 그게 문제입니다. 네. 사실은 문제인 게
법률적 판단은 현존하는 것에 대한 판단이고 역사적 판단은 지나간 것에 대한 판단인데 네. 그건 다르거든요. 네. 법률적 판단, 정치적 판단, 평가보다 훨씬 더 위에 있는 게 넓게 보는 게 역사적 평가거든요. 네. 그래서 아니 5.16이 헌법을 파괴한 거는 뭐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고 네. 그건 그대로 인정하더라도 네. 5.16 군사혁명으로 불렸던 또 당시는 쿠데타라고도 했어요. 네. 그렇죠. 그 뒤에 집권한 박정희 정권이 18년 동안 뭘 했느냐. 네. 또 그걸 이은 전두환 노태우 두 군인 출신 대통령까지 합쳐서 30년이거든요. 예. 군인 출신 대통령. 예, 30년 동안 나라가 발전했느냐, 후퇴했느냐, 민주주의가 말살되었느냐, 성장했느냐, 이렇게 보고 평가를 하는 게 역사적 평가인데, 네. 그런 역사적 평가를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면은, 그건 참 곤란한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 부분은 앞으로 세계에 한번 논쟁거리로 삼아야 되고, 이 부분을 국민들이 인정하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국군의 역할을 인정하지 않는 건데, 국군이 굉장히 뿌리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 말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저는 군인들이 발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신문적인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저희 예비역 같은 사람들이 얘기를 해야 되고. 예비역. 그래서 이제 제가 후배들한테 바라는 거는 우리 그 지금 말씀하신 그런 자랑스러운 전통을 가진 국군의 일원으로서 후배로서 정정당당하게 활보하고 정정당당하게 행동하고 게 좋은데 그 전부 죄인처럼 살았습니다, 사실은. 그렇죠. 전부 죄인처럼 살아갖고 어디 가서 말도 못하고 그렇죠. 우리는 뭐 역사에 또 그렇게 또 공식적으로 또 정치권에서 단죄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말도 못하고 이래 참 안타깝죠. 저도 그렇게 살았고요. 근데 전역을 하고 지금 바라보니까 아, 그 사람들이 집권하고 그럴 때 불법적인 요소가 있다 할지라도 역사로 평가받을 때 충분히 큰 역할을 했고 쉽게 해서 산업화는 뭐 당연히 그 사람들이 노력했지만 민주화도 마찬가지 민주투사를 하신 분들은 주장을 많이 했을지 몰라도 실질적으로 실천을 안 했죠. 그분들에게도 어쨌든 6.29 선언을 만들어서 합의를 통해서 헌법도 만들고 제도도 다 만들어 놓고 그 제도가 지금까지 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조금 아쉬움이 있고. 지금 말씀하신 걸 저도 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1987년 6.29 선언은 당시 전두환 대통령과 대통령 후보로 확정되었던 노태우 씨가 합작해서 만든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직선제를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개헌을 했습니다. 그건 다 전두환 정권 하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군사 독재 정권이라고 욕하는 전두환 정권 하에서 이루어졌고 그 헌법에 의해서 87년 12월 대선이 있었고 노태우 후보가 당선되어서 제6공화국이 88년부터 열리고 그 6공화국이 민주화를 실천한 정부였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장과 실천이 다르잖아요. 실천했다는 거. 그러면은 결국은 전두환, 노태우 두 사람은 민주주의를 말살한 게 아니라 제6공화국을 이은 민주화로 가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분입니다. 이건 역사적 평가가 아니라 사실로 확정돼야 될 사실인데. 제가 그거를 그 노태우 대통령 퇴임하실 때 하루 전날 제가 청와대 경호실에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때 노태우 대통령이 이제 그 청와대 내에서 근무하던 경호실 근무하던 군인들을 좀 모아서 퇴임변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제가 생생히 들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는 집권하면서부터 그동안 우리 군사정권이 부국강병을 해서 이렇게 정치권에 나왔는데 이제는 나로서 끝내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나는 민간 부분에게 이 정권을 잘 스무스하게 넘겨주느냐. 그게 내 목적이었다. 그래서 내가 물타의 소리를 들어도 참고 내 거 참아서 지금 아주 그 김영삼 정권에 넘겨주는 것이 너무 자랑스럽다. 본인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야, 참 저도 뿌듯하더라고요. 참 우리 군인이 역사의 죄인이 되지 않고 그렇게 잘 넘겨주고 또 그런 것은 뭐 세계 역사 이후에 찾을 수가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자랑스럽고 해서 이제 저는 이제 그만두면은 그래도 우리 국민들이 우리 군을 칭송하고 그 참 뭐라 그럴까 이렇게 박수 쳐줄까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며칠 지나지 않아 김 전 대통령이 하나의가 그 문제가 돼서 다 척결을 하고 그렇게 오면서 완전 죄인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난 이게 참 어떻게 되나 그랬는데 또 그 당시 들을 때도 조금 웃지만 얼마 전에 한 몇 년 됐습니다. 제 동기생을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하는데 근데 대표님 얘기도 나오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얘기를 하는데 그
그 얘기를 하니까 야 맞다 그러더라고요. 그때 나도 들었다 그러더라고요. 넌 어떻게 들었냐 그러니까 노태우 대통령이 취임을 하고 나서 얼마 있다가 정군 지휘관회의를 했답니다. 예. 그러고 나서 끝나고 나서 이제 끝나고 나니까 그 지휘관들을 장군들을 청와대를 불러서 저녁 만찬을 했다고 합니다. 만찬이 끝나고 나서 그 당시 보안사령관이죠. 그래서 그 같은 동기들이 2차 아마 술 한 잔씩 했던 모양입니다. 할 때 자기가 이제 그 군단장 전속보관을 했는데 그 사람이 전속보관을 했는데 그 당시 장군들이 그 얘기를 하더랍니다. 아니 선배들은 자기들은 다 해먹고 왜 우리들 보고 못하게 하냐고. 그 정군 지휘관회의하고 만찬을 할 때 노 대통령이 여기서 끝내야 된다 우리는. 그리고 그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취임할 때부터. 예, 그래서 제가 그래도 이 양반들이 사적인 욕심을 갖고 이렇게 정권을 휘두르기보다는 그래도 어찌됐든 간에 그 공적인 국가에 의한 어떤 애국심 같은 게 있었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